트럼프는 병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병적. 과도하다고 할까요? 그 명예욕이 심합니다. 아주 지독할 정도로. 그리고 돈의 욕심도 많은데 그렇죠. 단순하게 돈 욕심만 있었으면 대통령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명예를 쫓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도 꽤 크고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뭐 노벨 평화상에 집착한다든가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다닌다든가 자기 이름을 박아서 네. 이런 행보들은 이제 트럼프의 지독한 명예욕을 보여주는 거죠. 소극적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판을 중시하고요. 트럼프처럼 아주 도발적으로 공격적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판보다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중시합니다. 노벨상이라든가 네. 트럼프 타워라든가 뭐 이런 걸 중시하지 뭐 막연한 평판, 대중적인 어떤 평가 이런 거에는 오히려 좀 둔감한 편이 또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받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칭찬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의 성향은 일반적으로 그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너희들은 날 좋아해야만 해. 네. 이렇게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우선 트럼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요. 네. 자기가 좀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굉장히 저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자,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강자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대단히 위축됩니다. 반면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만반해 보이는 사람한테서 굉장히 거들먹거려요. 함부로 대하죠. 앞에다 대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행동을 막 하는데 시진핑을 대할 때는 일단 시진핑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쪽에 속합니다. 자기보다 강하다고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더 강화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서 사실상 미국이 지금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왔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이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회담에서 나온 얘기들을 쭉 보면 시진핑이 아주 강경하게 트럼프한테 한마디로 참교육을 시켰다. 트럼프가 그 아버지 관계가 되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트럼프를 거의 인정을 잘 안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사실상 대단히 좋아하는 지금까지도 좋게 추억하고 있는 형이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 죽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트럼프는 아버지를 확실하게 뛰어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고 저런 아버지 말고 진짜 멋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보통 아버지 대체 욕망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아버지 대체 욕망도 있고 아버지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도 있어요. 이게 이제 명예욕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의 아버지와는 좀 다른 진짜 멋있는 사람들한테 매혹당하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당당한 사람, 자기 주견이 뚜렷한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외국에서 흔히 서방 세계에서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점은 자기가 볼 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념 지향성은 강하지 않거든요. 뭐 이념성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사람 아니에요. 장사꾼이라서.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냐 아니냐 이 상관없이 그런 요소들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면 좋아해요. 그걸 극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바로 맘다니 만났을 때죠. 네, 조람맘단이 뉴욕 시장 만났을 때 나 얘하고 생각 되게 똑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질화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자다. 맘다니 막 욕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만나고 나서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기자가 맘다니한테 물어봤어요. 여전히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트럼프 웃으면서 괜찮아. 마음 편하게 대답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기자들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네. 그 이후에 마가 진영 내에서 말이 나왔죠. 맘다니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게 뭐냐 도대체. 마가하고 안 맞는데 저 사람은.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는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뭐 이런 거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맘다니가 자기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가. 또 자기 주견이 얼마나 강한가. 트럼프 입장은 중국하고 약속한 걸 지키려고 할 수 있다고. 너희들 돈 쏟대고 아시아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거의 한 건데. 그렇죠. 트럼프가 오케이 한 거란 말이죠. 그거를 지키면 시진핑이 가을에 간다 그랬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까지 약속 잘 지키면 잘 풀리는 거죠. 트럼프 개인만 놓고 보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세력들의 역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관심사겠죠. 미국이 예전과 다른 점이 지배층이 완전히 쪼개졌다는 점이 옛날과 다른 점이죠. 예전에는 미국 지배층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똑같았어요, 사실. 비슷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등장했다는 것은 미국 지배층이 분열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글로벌리스트라고도 불리고 네오콘 세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미국의 지배층이었는데 이 안에서 고립주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돌로주의 같은 걸 주장하는 트럼프 세력, 마가 세력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처음에는 마가 세력은 신흥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밀렸죠. 일방적으로. 1기 때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 힘을 못 썼습니다. 근데 1기에서 2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마가 세력이 엄청 확장되고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네오콘을 다 쫓아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네오콘들은 민주당으로 넘어갔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서의 이중성이 단순하게 똑같은 지배 집단의 양면적 행동이 아니라 아예 분리가 돼서 노선과 정책이 달라진 두 세력 간의 쉽게 하면 경합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인태사령관, 브런슨 다 네오콘이고 이 세력은 아시아에서 계속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같이 필리핀까지. 그렇죠. 트럼프가 이걸 제어를 못합니다. 제어를 못하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국 가서도 중국한테 좋은 얘기하고 또 한국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움직이는 이 군대에 대해 이제 네오콘 세력은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뭐 거의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게 있죠. 네오콘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란 말이죠. 여기는 손을 못 댔죠. 전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전히 긴장 고조가 진행 중이다. 한미연합훈련 계속하고 또 대만 위협하고 뭐 일본하고도 계속 훈련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락은 그만큼 뒷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미국에서 뒷받침해 주는데 대통령 무섭지 않다. 이런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악을 했죠. 네. 사실 위성락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용을 했겠는가. 저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쪽에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해준다. 후보를 지지해주겠다. 대신 조건상 위성락 같은 사람은 네 옆에다가 심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위성락은 그 이후로도 충실하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간이 막 배밖에 나온 거죠. 대통령한테 따로 만나자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쳐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미국의 선이 있기 때문에 뒷배가 있기 때문에 쳐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을 자른다. 이건 큰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재무장을 통해서 2029년이나 30년 정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유럽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최근에 비판이 엄청 나와요. 후보전 이거 처음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전쟁을 임하면 유럽이 재무장하고 쳐들어올 텐데 어차피 더 큰 전쟁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강력한 타격을 통해서 전쟁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러시아 내에서 지금 막 분출하고 있습니다. 메르켈이 있었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죠. 네. 그런 사람들이 퇴장하고 지금 유럽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정말 안 좋았죠. 특히 그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독일은 더 심각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내적 모순은 결국 불평등 문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구매력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내부적인 모순이 완화되는데 이 독점 자본가들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고 그렇죠. 해외 침략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에서 드러났듯이 제국주의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파쇼화는 보통 그때 나타나는 거죠. 자본주의 위기가 극도로 심각해지고 이것을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제대로 된 좋은 방법으로 이 내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때 파시즘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쨌든 1대 99의 사회가 됐어요.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에. 불평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소비가 위축되고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자본주의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내부 개혁을 통해서 뭐 쉽게 하면 평등을 이룩하면 되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시기도 있었단 말이죠. 자본주의 나라들이 시정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부자들한테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영국은 최고세율을 98%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서민들한테 나눠줘서 평등 수준을 확 끌어올리고 그걸로 경제 활성화를 시켰던 40년대 이후 70년대까지 시기가 있었죠. 뭐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근데 지금 자본가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격차가 좀 큰데도. 그러니까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이 극단적인 상황을. 그게 바로 극우화입니다. 파시화. 그래서 대중들은 불만이 많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이거를 희생양을 찍어준다거나 외부의 어떤 적을 만들어서 외부로 증오를 돌리고 그 불만을 돌려서 해외 침략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선두에 선 게 바로 일본 같은 나라들. 일본이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대중적 불만이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과거의 대동아 공영권 같은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자 이렇게 네.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파시화나 극우화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극도로 심각해졌을 때 그거를 해외 침략으로 풀려고 나타나는 정치 체제다. 서구 사회에서 등장하는 그 극우 세력들은 자체 내 독점 자본가에 기반을 하고 있죠. 네. 히틀러도 그랬고요. 독일의 독점 자본가를 대변하는 그 사람이었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도 일본의 독점 자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의 극우 세력은요. 네. 미국, 일본의 독점 자본을 대변하지 한국 재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건국 자체가 우리 내재적인 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한국 내에서 봉건제를 자본주의로 교체하는 혁명이 이루어지고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본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해방된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소위 이제 친미 정치인들이 길러지고 소위 이제 적산불화를 통해 성장하는 매판 자본가들이 길러지고 미국이 수직적으로 다 키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자본가든 정치가든 간에 민족적 성격이 매판적 성격이 강하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극우 세력은 대단히 기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 극우 세력은 자국 중심주의는 있어요. 자기네 나라 독점 자본 대변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뭐 지금의 극우화, 물결 이런 것들이 그 옛날의 태극기 부대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청년층이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확 진보화되고 맘다니 같은 사람을 뽑는 쪽으로 가고 또 상당수 청년들은 트럼프 지지하고 극우화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청년들의 처지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비슷해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도 너무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청년들의 불만, 희망 상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다카이치 같은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미국 젊은이들 중에 한 55%는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통계가 나와요. 청년들의 불만, 특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값은 더 뛰었고 뭐 비정규직은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뭐 일자리는 더 없어졌고 하루하루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막 열심히 떠들어 이것저것 보면은 이런저런 뭐 PC 주인이 뭐니 그러니까 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 삶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데 저 위선적인 오파일력들은 계속 잘난 체하고 떠든다. 그래서 미국도 그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반감들이 그 위선자 프레임에 먹혔던 거 아니에요? 힐러리 너 맨날 민주주의를 떠들고 뭐 사회 개혁을 얘기하지만 너 강의 한 번 할 때 엄청난 돈 받잖아. 뭐 돈 많잖아 너 위선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백인 중산층하고 하류층 그다음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먹힌 거예요. 그렇죠. 위선자 프레임이. 적어도 트럼프는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렇지 위선적이진 않거든요.